안녕하세요, 선수들.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2024년 고졸 검정고시 사회가 또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죠? 네, 우리가 평상시에 다뤘던 주제들 역시나 또 반복해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꼼꼼하게 우리 고졸 사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죠. 네, 그 행복한 삶의 어떤 조건. 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에는 일단 환경적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인 안정,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되고 도덕적인 어떤 실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행복한 삶의 조건에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그 환경이 질이 높다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깨끗한 자연환경. 좋죠. 막 주변 내가 사는 동네가 막 더럽고 막 이러면 너무 싫잖아요. 깨끗한 자연환경, 안락한 주거환경 너무 좋습니다. 생활시설이 부족하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곳, 별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공간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과는 정답은 1번이 정답. 2번입니다.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 걸 골라보자. 인권 문제도 매번 나오고 있죠. 자, 인간의 권리.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인간이라면 갖는 권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요. 전부적인 권리죠. 그리고 누구나 같습니다. 인종, 성별, 국적 초월해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권리고요. 그리고 누가 내 인권 침해하면 안 되죠. 불가침성.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갖는 권리. 항구적인 권리입니다. 네, 그런 특성들을 생각하시고 누구나 침범할 수 없어요. 불가침입니다. 타인에게 양도, 내 권리 너 가져라. 안 돼요. 양도도 안 돼요. 불가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집니다. 천부적인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잖아요. 그 인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 보편적인 권리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네요. 정답은 4번. 3번,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권은 기본권은 너무 많이 나오죠. 기본권, 여러분들 일단 자유, 간섭받지 않을 권리,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이 있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또 우리가 사회권이 있습니다. 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죠. 그 다음에 또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당당하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구권, 이렇게 5가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자,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국가에 참여합니다. 참여, 참정이죠. 정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정권이고요. 그럼 어떻게 참여해요?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선거하는 권리가 있고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일을 또 담당할 수 있죠. 공무단위권.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면 네, 참정권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4번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체제. 이번엔 경제 문제예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도 시장의 자유에 맡겨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능력 발휘하면서 내 직업도 선택하고 돈도 벌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자유가 보장돼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질서에 맡기죠.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네, 그래서 개인의 재산도 우리 사유재산 인정이죠. 자유롭게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요? 법치주의, 자본주의, 공동체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리고 너무나 쉽게도 경제체제, 경제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다 경제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정답은 2번이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닌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국가가 다 계획하는 계획경제 체제 하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 2번입니다. 5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쫙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해 줄 건데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 좀 제한될 때가 있어 라고 나오는 것이 37조 2항이죠.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거의 뭐 외울 정도가 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딱 세 가지 경우에.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바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고 그것도 막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무엇으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법률로서. 무엇으로서? 법률로서. 그리고 아무리 제한을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은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이 조항 자체가 아주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자, 6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맨날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흔히 뭐 4대 보험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보험이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험도 있고요, 산재보험, 네,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 없는, 특히 이제 빈곤층의 경우에 그럴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돈이 아닌 서비스로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돈을 버는 사람에 한해서 개인과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해서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이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회사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고 또 한 반전은 회사가 내줍니다. 네, 그래서 나랑 그다음에 기업이랑 또 국가가 같이 공동적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막 냈어요. 근데 언젠가 아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원을 받죠.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해서 고용보험 나중에 내가 뭐 실업자가 됐을 걸 대비해서 국민연금 내가 나중에 은퇴했을 걸 대비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는 거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사회보험이죠. 기억은 사회보험. 그러면 기억만 맞춰도 답이 다 1번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사회보험이 1번밖에 없네요. 자, 두 번째. 저소득 계층이에요. 소득이 낮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지원.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예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네, 기초생활도 안 된다.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지원해 주는 이걸 바로 뭐라고요?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공공부조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지금 사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번. 시장 실패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맡겨요. 그렇죠? 우리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내세우면서 냅둬라. 그럼 잘 될 거야. 그러면 알아서 정말 최적으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우리가 자유를 줬죠. 그래서 잘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있네. 자본주의에서 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걸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뭔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몇 가지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시장 실패는 아무도 내 돈 들여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아요. 공공재가 부족해지더라. 그리고 다 경제가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독과점 같은 불완전한 경쟁 그런 것들이 등장하더라. 그 독과점의 횡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 외부 효과가.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원이 뭔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실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도 이 종류별로도 시험 문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네, 이번에 그냥 시장 실패를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걸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틀렸고 공공재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만들잖아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공공재 부족은 시장 실패 사례입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생산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경제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규모의 경제. 이 설명 주고 이 용어가 뭐냐? 규모의 경제. 자,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하고 상품 소비합니다. 이 기업이 이거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 제품인가? 아닌가? 환경오염을 많이 안 일으키는 제품 사야지. 이렇게 되면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비. 이런 걸 뭐라고? 윤리적 소비라고 하죠. 물론 합리적으로도 소비해야 되지만 윤리적인 소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 다 경제 용어죠. 이런 것도 중요한 용어인데 자, 시장 실패의 종류를 아시냐 하는 문제 정답은 2번이 정답. 8번 갑니다. 자,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 또 경제의 용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따져야 돼요?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돼요. 이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지? 비용. 근데 이걸 살 때 어떤 이익이 있지? 편익. 뭐가 더 커야 돼요?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죠. 이 물건을 샀는데 나한테는 한 10,000원의 값어치예요. 10,000원의 값어치, 예를 들면 숫자로 표현하면 근데 3,000원이에요. 3,000원을 줬지만 10,000원의 값어치, 편익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자, 편익에 대한 설명은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내 얻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용, 플러스는 편익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안 좋아요. 막 경기가 다운돼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보통은 경제가 좋을 때 물가가 많이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거는 기현상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마저도 안 좋아요. 아주 두 가지 악조건이 같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용어입니다. 자, 대가를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돌이킬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걸 우리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계속 어떤 걸 할 때, 이거 합리적으로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비용과 편익도 따지지만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네, 그래서 이거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자, 금전적인 이익도 이익이지만 비금전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돈으로만 이익이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너무 힐링이 되고 너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것도 다 편익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편익과 관련된 것은 기업과 리을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이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 노동자와 관련된 권리. 우리 흔히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3가지 권리가 있어요. 맨날 나오잖아요, 이것도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맨날 나오는 문제를. 자, 노동자는요, 일단은 뭉칠 수가 있어요. 노동자가 아무래도 사용자보다는 약자잖아요.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어요. 그 단결권,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근로 조건을 개선해 주세요. 라든지 협상할 수 있죠. 만나서 자, 그걸 뭐라고 해요? 단체 교섭권. 자, 단체 교섭권이 지금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래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단체 교섭권. 근데 교섭이 잘 안 됐어요.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업 막 한다든지. 네, 이것을 행동권이라고 해요. 단체 행동권. 자, 이것도 자,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단체 행동권도 권리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바로 뭐다? 노동상권, 근로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단체 교섭권을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
10번 바람직한 생애 주기별 금융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인생의 주기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많이 설명하는데 이제 가장 어렸을 때 유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언젠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소득은요 사실은 이제 청년기쯤 돼서야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는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전혀 안 벌다가 청년기 때쯤에 좀 돈을 벌다가 중장년 최고 갔다가 이제 어느샌가 사망하고 끊기죠. 자, 근데 이게 소득이라면 소비는요. 그냥 평생 소비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서 죽으면 이제 소비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런 주기가 있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현재 소득만 현재 돈 많이 벌면 뭐 영원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많이 벌어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고 이런 못 벌 걸 또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현재 소득만 고려하면 안 돼요. 생애 주기 전체를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돈을 많이 벌 때 이때 조금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죠. 중장년기가 이때예요. 가장 돈도 많이 벌지만 가장 돈도 많이 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중에 노년기를 대비해서 특히나 저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장년기에 저축하지 않고 소득 전액을 다 지출하면 나중에 노인 돼 손가락 빨개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생애주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크기는 같아요? 아니죠. 내가 돈이 필요한 시기가 다 달라요. 이때가 돈도 제일 많이 씁니다. 내가 많이 벌어도 또 자녀가 있으면 뭐 자녀 결혼도 시켜야 돼, 뭐 대학도 보내야 돼, 뭐 이런 큰 지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의 크기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같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훌륭한 금융설계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은 문화는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원인이 내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바깥에 외재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재적인 요인은 자, 우리가 처음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발명. 그리고 원래 있었는데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 발견. 내재적인 건 발명 아니면 발견이죠. 근데 내재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발견 아니면 발명인데 자, 답이 1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대륙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죠. 태양의 핵점을 발견한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알았는데 모르다가 내가 여기 돈 떨어진 거 발명한 거예요? 돈을 발명해요? 아니죠. 발견한 거죠. 몰랐는데 여기 돈이 떨어져 있었네? 돈 발견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견이고요. 외재적인 거엔 대표적으로 이제 전파가 들어가는 거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런 게. 네, 그래서 내재적인 변동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내재적이냐, 발명, 발견, 전파 이거 막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이하게 많이 나온 지금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12번.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을 옳은 것은 한 사회에서 부, 권력, 명예 등의 사회적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의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 자, 우리가 인간은 다 평등은 한데요. 그렇죠? 내가 소중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고 다 인간 평등해요. 근데 재산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누구는 재산이 많고요. 뭐 재벌은 재산이 많고 뭐 가난한 사람부터 달라요. 그렇죠? 조금 그래서 그게 이제 서열화가 돼 있는 거죠. 누구는 권력이 많아요. 근데 누구는 권력이 없어요. 누구는 되게 명예로워요. 근데 명예가 없어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부, 명예, 권력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지위가 조금 서열화되어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어로 사회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없단 말이죠. 재산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을 정말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회에서. 그게 바로 이제 정의롭고 바람직한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 자, 어떻게 나눠주는 거. 분배가 나눔이잖아. 어떻게 나누는 게 정말 정의로울까? 어떤 사람은 자, 업적에 따라 나누자. 아니야. 능력에 따라 나누자.
아니야. 필요에 따라 나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업적 나왔고 능력 나왔으면 여기 들어갈 게 필요겠네요. 그죠? 자, 업적은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 차 10대 팔았고 한 대 팔았어? 그러면 10대 판 사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업적입니다. 능력은요. 잠재력을 본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사시험이나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고르잖아요. 이 학생을 뽑을까, 이 학생을 뽑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뽑을까, 이 사람을 뽑을까 할 때 그래도 뭘 봐요? 이 사람이 더 가진 잠재력을 보겠죠. 이 사람 얘가 더 능력이 뛰어날 것 같아 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 잠재력을 보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야 된다? 아니다. 업적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는 정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많이 주자. 이거는 약간 복지적인 개념이죠. 자, 이 사람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다는 건 이 사람이 더 가난할 수가 있죠. 더 가난한 이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자.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회하고 많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재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약자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약자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기후지역. 네, 세계의 기후.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구는 적도가 제일 뜨겁죠. 얘가 무슨 기후? 열대기후. 점점 추워집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너무 추워요. 점점 추워져요. 북극, 남극이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북극해 있대요. 북극 이쪽 북극해. 그러면 엄청 춥겠는데 제일 끝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는 사냥, 어로, 술록. 그 추위에 견디는 동물이 술록이 있죠. 술록을 키우거나 사냥이나 어로, 고기 잡고 이럽니다. 너무 추우니까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기후? 엄청 추운데. 열대, 건조, 온대, 한대. 너무 추운 한대 기후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심각한 환경 문제. 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맨날 단골은 지구온난화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뭐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막화 현상이죠. 사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막이 아니었던 이게 사막이면 사막 주변은 사막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사막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토양이 황폐화되는 현상, 사막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막 주변 지역이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사막 주변 지역이 사막으로 완전 변하는 제일 심각한 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의 그 아래쪽에 있는 사헬지대 여기가 제일 심각하죠. 사헬지대. 네, 그러면 왜요? 네, 이 아프리카의 여기 사헬지대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는 건조 지역이에요. 건조해요. 근데 거기서 애를 너무 많이 낳아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식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식량이 필요하니까 너무 또 지나치게 농사를 지어요. 과도한 농경과 또 가축도 과도하게 키워요. 가축도 풀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농사하고 지나치게 가축을 키우니까 땅에 지나치게 농사를 지어서 그걸 우리가 뽑아 먹으니까 땅의 영양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게 항상 문제예요. 과도한 농경고, 과도한 목축, 거기에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가뭄이 있죠, 지구 온난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더 토양이 황폐화되는 사막이 더 커지는 네, 이런 현상, 사막화 현상입니다. 농지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또 무분별하게 산림을 채벌하고 이런 것도 문제고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일조량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과도한 목축과 농경, 인간의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그게 사막화를 더 부추긴다는 거.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관은 우리가 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인간이 더 자연보다 위다?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자연이 더 위대해. 네, 그래서 맨날 나오죠. 이 두 가지. 인간이 먼저야. 인간 중심주의. 아니야. 자연이 먼저야. 생태 중심주의. 네, 그래서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나왔네요.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기적이야.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해요.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을 위해서 다 수단이고 인간이 마음대로 써도 되고 개발해도 되고 그럼 파괴할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먼저니까. 이렇게 나오는 논리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의 주된 요인입니다. 인간이 너무 기고만장한 이런 태도가. 인간 중심주의. 반대는 생태 중심주의가 반대인데 한 번은 이거 나오고 한 번은 이거 나오고 막 이러죠. 그렇죠? 단골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17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종교는, 종교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제일 많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트교, 예수님이 창시하셨고요. 뭐 사랑, 뭐 이런 거 강조하죠. 성당이나 십자가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제 알라신을 섬기고요. 주로 건조문화권, 서남아시아나 북부아프리카 이쪽에서 많이 믿어요. 자, 이슬람교는 알라, 유일신 알라를 섬기고요. 그리고 고기 중에서 뭘 안 먹죠? 돼지고기 안 먹어요. 혐오해요. 싫어해요. 라마단이랑 금식 기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 있고요. 자, 그리고 성지가 어디예요? 메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죠. 네, 기도도 하고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하는 이건 바로 어디예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슬람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불교죠. 네, 불교 뭐 스님, 그다음에 절 뭐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우리가 민족 종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주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소를 안 먹어요. 인도 사람 소를 숭상해서.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좀 그 신이 많죠. 다신교고요. 그래서 주로 인도에서 신봉하는 다신교고 소를 신성시하는 이것은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많이 나오죠. 힌두교는 소를 안 먹고 이슬람교는 돼지를 안 먹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럼 힌두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요즘에 이제 심각한 인구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세트죠. 저출산 고령. 애는 너무 많이 안 낳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노인의 비율이 많아지죠. 저출산 고령화.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애를 너무 안 낳으니까 애를 낳게 해야 되겠죠. 장차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요.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낳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를 낳으면 보육시설 많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원금도 많이 줄게.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국가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그래도 날까 말까인데 많이 도와주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줄게. 이러면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되겠죠. 자, 산하 제한. 산하가 뭐예요? 출산, 아이를 출산하는 걸 제한한대요. 애를 못 낳게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애를 더 낳게 출산 장려를 해야지. 애를 못 낳게 제한을 하면 안 되죠. 과거에 우리가 애를 너무 많이 낳던 시절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개발도상국 지금도 애를 많이 낳고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애를 줄여야 돼요. 그게 출산 억제, 산하 제한인데 지금은 우리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이 문제예요. 애를 낳으라고 해야 됩니다. 땡.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그린벨트를 넓힌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저출산과. 그래서 기역과 디귿 1번이 정답입니다. 많은 대책들이 나와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9번. 자, 교통과 통신이 너무 발달했어요. 지금 우리가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교통과 통신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멀리 갈 수도 있고 연락도 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의 제약이 크게 줄었다. 네, 시공간, 시간과 공간 멀리 가는데 예를 들면 부산 가는데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다가 반나절이 걸리더니 요즘은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요. 점점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거, 제약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지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 금방 갔다 금방 올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왔다 갔다가 더 좋아졌잖아요. 가기가 힘들면 왔다 갔다가 힘든데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교류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렇죠?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요. 다른 지역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워지니까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접근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해야죠. 그렇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그러면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본사나 연구소는 자, 기업이 작을 땐 모르지만 기업이 막 커져요. 대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막 커져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분리가 되죠. 본사나 연구소는 주로 핵심 지역,
특히 선진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이 유리한 대도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 막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제품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거나 특히 저임금이라면 더 좋겠죠. 네, 그런 곳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더 글로벌화되면 이제 여러 나라로 진출하죠. 이런 뭐가 돼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 되면 그래도 본사나 연구소는 주로 선진국에 많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 쪽으로 많이 가죠. 자, 이렇게 착착착 체계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항상 뭐를 먼저 이익을 생각하죠. 이게 가장 기업한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쓴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 분업. 다국적 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그렇죠?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나 연구소는 이렇게 선진국이나 큰 대도시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이 많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가는 그것을 공간적 분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랑 이 세트로 이 공간적 분업이 자주 나오는 용어죠. 2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의 문제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요. 뭐 해킹당했나? 사생활이 막 침해가 되죠. 뭐 때문에? 정보화 시대.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심지어 막 프로그램 불법 복제, 뭐 다운로드, 불법 다운로드 이런 사이버 범죄 이런 것도 많아지죠. 그리고 뭐 인터넷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정보화 시대에도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정보화의 문제죠. 그래서 정보화, 교회와 님비, 뭐 열성 아니고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또 우리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에 설명한 문화권을 지도에 A에서 D에서 골라보자. 자, 문화권 맨날 나옵니다. 세계의 문화권 10개가 있어요. 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기가 유럽 문화권이죠. 유럽. 여기는 건조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여기는 아프리카. 우리가 이제 6개의 대륙을 잘 생각하면 대륙의 이름만 알아도 반 이상은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메리카인데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여기는 아래쪽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여기는 북극 쪽이네요. 북극 문화권. A가 북극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세아니아. 그래서 오세아니아 문화권. 여기는 싹 다 우리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도 여기는 약간 동쪽이니까 동아시아. 여기는 남쪽이니까 남부아시아. 여기는 동남아시아. 했죠. 그럼 아시아 3개. 유럽, 건조, 아프리카. 그리고 북극, 오세아니아, 앵글로, 라틴. 이렇게 10개 다 나와요. 자, 그럼 리오그란데 강 이남으로 리오그란데 강은 바로 여기에 흐르는 강이에요. 거기 아래쪽으로. 그럼 여기네요. 근데 리오그란데 강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럼 더 가볼게요. 남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돼요. 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어를. 자,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여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이렇게 쳐들어오죠. 이렇게 바다 건너. 자, 요쪽이에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기를 거의 다 에스파냐가 먹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장악해서 여기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남부 유럽의 문화가 온 거죠. 그래서 가톨릭을 믿고요. 네, 구교인, 그리고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카인, 유럽인들이 혼혈도 많고요. 네, 바로 그 문화를 가진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정답은 4번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 세계 문화권 지역을 확실하게 아셔야죠. 23번. 다음에 설명한 용어는 자, 일정한 지역 안의 인구를 나누는 건데요. 성별, 뭐 연령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이용합니다. 인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눠봤다. 인구랑 관련이 있어요. 인구 절벽, 인구 과잉, 인구 구조, 인구 이동. 인구 구조죠. 인구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구조화한 거야. 뭐 제일 쉽게는 우리가 많이 본 게 예를 들면 여기는 남자야, 뭐 여기는 여자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1살, 2살 이렇게 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남자가 애들이 많고 뭐 연령별로도 비교가 남자가 더 많네, 여자가 많네 이런 것도 비교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주로 개발도상국의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조화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이용한 거죠. 정답은 3번 인구 구조가 정답입니다. 24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 가장 기본은 국가예요. 뭐 대한민국, 뭐 중국, 일본 이렇게 하나하나의 국가 가장 기본이고요. 모든 국가는 자기네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가장 1순위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자국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하는 건 국가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국가가 이 정부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기구를 만들죠. 정부 간 기구입니다. 회원은 정부예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많죠. 뭐 국제연합, 유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끼리 모여가지고 만드는 국제기구들. 그런데 그린피스, 세계적 환경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회원이 돼서 만들어요. 이것은 바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정부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얘네들은 국제 비정부 기구의 사례인 거죠. 답은 나왔고요. 그래서 분쟁 지역에 뭐 평화 유지를 파견하는 건 유엔에서 평화 유지군 유엔은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유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의 한 사례고요. 그래서 요 그린피스와 국경 없는 의사회는 국제 비정부 기구 1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죠. 자, 2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언젠가는 고갈된다. 자원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석유, 석탄 이런 거 다 고갈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게 바로 뭐예요? 유한, 한계가 있다. 유한성,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채굴 가능한가? 우리가 가채연수 이런 걸 따져보긴 하는데요. 고갈된다, 유한성. 너무 자원은 한쪽에 몰려 있어요. 편재성. 그래서 자원의 가치는 변할 수 있죠. 가변수. 이게 자원의 특성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유한성이 나온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졸 검정고시 사회의 25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역시나 뭐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많구나 또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또 풀어보고 무한 반복 풀어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화이팅!